그리고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건도 지금 진행 중인데 예. 또 내란죄 삭제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란죄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럴 거면은 탄핵이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다수의 청년들이 정말 이게 트리거가 됐던 장면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장면이었다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요. 정말 경악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굉장한 모욕을 주고 사실 정족수에 대한 해석도 그 국회의원 우원직 국회의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200석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뭐 과반만 되면 된다 이렇게 본인이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버리고 맞아요. 통과를 시켜버렸는데 그 통과시킨 탄핵안이 과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인지 우리는 원점에서 원칙을 이야기하려면요 그것부터 사실 토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부터 다시 따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날림으로 날치기로 지나가 버리고 이제 또다시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서까지 내란죄를 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란죄를 빼면 이 탄핵안이 과연 효력이 있습니까? 탄핵안도 다시 재의결을 해야죠. 당장 국무총리께서 복직을 하시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의 기득권과 기득권식 질서에 너무 젖어 있어서 국민들을 저는 우습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 세 번째 자막 계속 띄워주시고요. 또 보시죠. 네, 이어서 이어서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내란죄 관련 변호인단에 지금 합류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탄핵 재판 관련해서 이제 부정선거 이슈도 함께 다뤄지다 보니까 합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회복을 시켜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좌익 기득권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내부에서 보수 참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모욕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공안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정말 국익을 위해서 평생을 올곧게 헌신을 해오셨던 분인데 이런 분이 지금 선거의 부정행위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주류 매체들이 기성 언론들이 지난 대선 사전 선거 때도 다 보도를 했어요. 저도 그때 당시 선대위에 있었고 직접 제가 겪기도 했어요. 선관위의 편향성에 대해서 저도 직접 겪어본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원이 3,000명인데 1,200건의 부정 채용이 있었던 이런 부패한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왜 무한 신뢰를 하고 그들의 감사를 하면 안 되고 조사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부패한 집단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다루고 있다는 것 그것도 너무나 큰 문제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책임 있고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오히려 이런 정치인들을 마치 미치광이 몰이를 한다거나 굉장히 모욕을 해왔던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 중공 세력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렇게 공산 세력들이 개입해서 선거 부정이 일어나거나 정치 개입이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현재 국회의원들 대상으로도 차이나머니 하수인들인지 차이나머니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폰서를 받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전수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하게 우리가 테이블에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토론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의 문제이고요. 그냥 선관위가 서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만입니다. 왜 북한으로부터 7차례에 의해서 해킹 시도를 당했으면서 국정원이 서버 점검하자고 해도 거절하고 예.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려고 해도 자료 제출 거부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 조사를 할 수 없게 철옹성같이 철벽을 휘두르고 국민위에 왜 군림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선관위가 해체되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부패한 조직은 해체를 하고 선거 시즌에 따라서 상설기구가 아니라 비상설기구로 운영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 선관위 직원들이나 이런 실제로 입장 같은 것들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나온 것들을 보면요. 증언 같은 걸 들어보면요. 선거 때가 아니면 일이 없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선거 때 일이 몰리기 때문에 일부러 그때 휴가를 쓰거나 휴직을 써서 남아있는 직원들이 덤탱이를 쓰고 뭐 정말 쓰러져서 저번에 과로사를 했던 사례도 있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전체적으로 온갖 문제로 점철된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관위란 조직 자체에 대해서 부정선거 이슈도 마찬가지고 부정채용 이슈도 마찬가지고 조직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사실관계에서
잘못을 한 것이 있으면 당연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음. 또 이제 최근에 딥시크 논란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 딥시크가 여러분들 정부에서 중국 AI인 딥시크 접속 차단 곳곳에서 지금 뭐 거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딥시크 차단을 하고 있고, 왜 차단을 하는 것이냐? 중국 때문에 중국의 AI이기 때문에 차단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과도한 이런 데이터 수집 논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비밀부터 해가지고 기업 기밀 문서들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딥시크가 빼간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학습을 해가지고 중국한테 정보를 넘긴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차단에 나선 것이고, 뭐 이미 딥시크 이전에 중국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여왔다, 의혹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일전에 선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딥시크에서도 똑같은 그런 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 딥시크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가 지금 2달 동안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비상계엄 이후에 방송을 하면서 중국이 그동안 우리나라 기술을 얼마나 많이 훔쳐갔고 중국에 부역하는 산업 스파이들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예. 여러 가지 간첩 이슈들, 그리고 중공이 우리나라 국민의 주권과 이익을 수탈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중국 공산당의 산하 조직으로 추정이 되는 해커 조직이 미국,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기재부 같은 기관인데요. 그 미국 기재부의 공문서를 해킹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있고,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자유진영 우방국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이고, 네. 우리나라도 지금 군 내부에서 군무원들이 중공으로부터 돈 몇 푼 받고 기밀을 빼돌린다거나, 당장 문재인만 해도 보십시오. 문재인 청와대 고위 간부가 사드 기밀과 한미 연합훈련 기밀을 중국에 넘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에 관련한 접근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 딥시크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너무 띄워주듯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절대 그렇게 볼 만한 가치가 없고요. 애초에 이 기술의 근간 자체가 다른 나라의 선진 기술을 훔쳐서 조각조각 내서 만든 기술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고, 공산당의 감시, 그러니까 빅브라더 감시 체계를 위해서 만든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절대로 이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상을 가지실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주요 언론들에서도, 중앙인가요? 그런 데서도 무슨 이걸 개발한 뭐 젊은 대학생이라 했나? 95년생인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띄우면서 뭐 붐이 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인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대학생들에게도 공부를 엄청 많이 시키고 투자를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연구를 할 수 있게 뭐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중국을 사대한다거나 하는 보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정보 유출이 정말 심각하고, 우리가 문재인 때 코로나 때문에 본인들의 이동 동선 같은 것들이 유출되었었고, 결제 내역이 유출되었었고, 특히 그때 QR코드가 확산되었는데요. 맞아요. 그 QR코드가 개인 사찰에 굉장히 용이한 수단입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 그런 수단을 이용을 해서 중국 국민들에 대해서 사찰을 다 하고 정보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더 고도화된 도구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들을 지금 했다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민간 측면에서도 저는 사용을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참석했었던 이런 방미단에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방미단에 대해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외교 부분을 대체 왜 넣었냐라고 면전에서 규탄했어요. 네. 야권 인사들에게. 네. 이 내용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영김 하원 의원이 어떤 분이냐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영킴 하원 의원이 지금 미국 의회에 한반도 담당 소위의 핵심 인물로 지금 이번에 채택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영킴 하원 의원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공화당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당선되셨던 의원님인데, 이분이 그때 이제 탄핵 정국에 있어서 우리 탄핵소추안, 1차 탄핵소추안에 한미일 외교 협력이 탄핵 사유가 되고, 북중러에 부역하라는 듯한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게 정말 잘못된 부분이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보다도 선제적으로 지금 지적을 했었던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극좌 언론, 시사인 같은 극좌 언론에서 영킴 의원을 향해서까지 극우라고 매도하는 기사를 냈더라고요. 영킴 의원이 극우라고요? 아니 그냥 다 갖다 붙이네요. 네, 그냥 본인들에 맞지 않으면 사실을 말하면 극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극좌들의 시각에는 본인들은 항상 거짓 선동만 일삼다 보니까 사실과 상식을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극우로 보이는 모양인데 저는 영킴 의원의 이러한 메시지가 굉장히 힘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나경원 의원이 핵심이 돼서 방문을 했을 때도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외교 안보적 위협 상황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한미 협력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저는 영킴 의원이 많이 활약을 해주실 것이다라고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이게 영킴 의원이 오늘 이제 올린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린 것인데 이게 공식적으로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 자유진영 우방국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협이 실존하고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영킴 의원은 미국 의원이니까 이제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미국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지금 게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대중 견제가 아주 중요한 핵심 안보 가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미 협력 관계에 있어서 중국 견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고 이미 우리가 현실에서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부당함과 불이익을 느낄 만큼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침투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정치인들과 중국 공산당의 결탁 정황들이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정황에 대해서 저는 전수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현실적으로 반드시 논의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예. 한 분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미셸 스틸 의원입니다. 전 예.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공화당 소속 이제 한국계 의원인데 이분이 지금 주한 미국 대사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함합평이 굉장히 계속 따랐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공식 보도가 됐고 네. 지금 이런 사실들이 좀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처음엔 함합평 수준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지금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미셸 스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결하고 강경한 우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유의 가치, 우파의 가치를 아주 중시하고 있고 특히 북중러 같은 공산 세력에 대해서 아주 강경기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침투해 있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들 그리고 북한에 지속되는 여러 가지 방식의 사이버 테러라든지 대통령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드론 테러, 사이버 테러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응할 수 있는 함께 전략적 동반자로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가교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번에 공화당에서 저희가 주목할 만한 의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정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드리도록 할 텐데. 네, 그리고 예. 첨언을 하자면 지금 이제 중국 공산당이 왜 그러면 자기 나라를 자유민주화하지 않고 전 세계에 침투해서 다른 나라를 공산화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중국 공산당의 목적이 원래 그겁니다. 전 세계를 본인들의 영향력 하에 두는 것. 그렇죠. 네, 그런 전체주의 야욕이 그 사람들의 그 세력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하고 또 지금 이제 민주당이 또 어떤 식으로 비하를 하느냐면 민주당 관련 인사들 뭐 김용민인가요? 납공수에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이 뭐 기독교 세력이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들도 계속 해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정치적 우파의 스펙트럼 안에 기독교 우파는 한 축의 기둥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고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도덕적인 기준들이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기준들이기도 하고 지금 도덕적인 기준이 사회 통념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보수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 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 주한미군 주둔비가 뭐 올라가니 많이 방위비를 더 내야 되니 많이 이렇게 선동을 하는데요. 지금 1조 정도가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확대를 해주시겠습니까? 확대해주세요. 뒤에 사진. 지금 중국인들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수탈해가는 규모가 1조가 넘습니다. 예. 여러분, 방위비랑 똑같아요. 네.
그리고 온갖 잡다한 좌파 이익 집단들, 시민단체를 빙자하고 있는 좌파 이익 집단들에게 이제 나가는 혈세도 조 단위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진 많이 캡처해 주세요. 네. 이 사진. 이 사진은 확산해 주셨으면 네, 해서 공유민 제가 확산 가지고 부탁드릴게요. 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 방위비랑 중국인 건보료 수령액이랑 비슷한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된, 정말 이건 큰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돈 내야 될 뭐 목록들이 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에 부역하느라 자동 결제되던 것들만 아끼면요. 예. 주한미군 방위비 추가로 분담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지금 제가 오쿠스 군사협력, 군사동맹 정말 중요하다고 항상 설명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조선업 같은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군사협력에 있어서 핵심 기술이 됩니다. 가령 핵잠수함 개발을 할 때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이 필요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과 영국과 호주 그 오쿠스 군사동맹과 한국과 일본이 기술 협력을 하는 체계로 이렇게 앞으로 안보 협력 구조가 저는 새로 개편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앞으로 결속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 고작 저렇게 가짜 뉴스라든지 뭐 세금 몇 푼으로 막 이렇게 본인들이 호도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선동되지 마시고요. 지금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만으로도 충분히 조달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낭비되고 있는 세금만 아끼면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범위 그렇죠. 안에 있는 세금 규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